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인데요. 그리스 로마 제국의 발달된 지도 문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서쪽 지중해 연안부터 인도까지 당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는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 후 150년, 그러니까 로마 시대죠.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장이자 지리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린 지도라고 전해집니다. 지금 봐도 상당히 정확해요. 당대 어떤 과학 기술과 또 지리적 상상력이 다 모인 그런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도가 중세 시대에는 잠자고 있다가 르네상스를 여는 그런 열쇠가 됩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또 과학적으로 사고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 다양한 판본이 만들어져요. 왼쪽에 있는 건 마르카토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뮌스터 버전인데요. 저는 이 뮌스터 버전이 더 친근하고 또 이 바람의 신들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묘사되어 있어서 더 마음에 듭니다. 이 밖에 세상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천동설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지구를 받쳐주는 신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당대인의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반영합니다. 지금 봐도 상당히 이 해안선이라든지 어떤 땅의 형태가 지금 현재와도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도의 어떤 측량 기술은 없었지만 사람들이 땅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과학에는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초의 세계 지도를 그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빌론 사람들이었습니다. 점토판에 티그리스 유프라티스 강을 그리고 또 땅을 그리고 바다를 그렸죠.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상대화시킬 수 있고 또 내가 처한 위치를 파악해서 적들을 대비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상력도 자극할 수 있잖아요. 반면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은 지도를 그렸지만 측량을 위한 지도, 땅을 나눠주기 위한 지도만 그렸고 또 피라미드 벽화에 보면 이들이 이 사후세계의 여정을 그린 약간 상상 속의 지도만 그렸습니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곳 외의 것을 그릴 수 있고 보다 넓은 세계, 즉 빅픽처를 그리는 그런 민족이 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지금까지의 지도는 신화 속의 세계에 있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유럽 국가 간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유럽의 지도에서는요, 아시아가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 조선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 스페인 왕실이 제작한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 옆에 긴 섬으로 되어 있고요. 조선, 고려 두 표기가 다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지도를 보면 또 우리나라가 육지로 또 표기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어떤 신비한 미지의 세계, 발견해야 할 어떤 그런 땅으로 인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이 한국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게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는 그런 지도 강국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엔 포르투갈에서 그다음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어떻게 보면 지도를 통해서 갑자기 유럽을 대표하는 무역 강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이 네덜란드의 기적에는 책과 지도가 큰 역할을 했어요.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그 린트호펀이 지은 그런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항해기를 많이 읽어서 그것이 17세기 초반에 네덜란드 사람들의 베스트셀러, 필독서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책을 보고 나도 동방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했고요. 또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지도를 제작하고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17세기 초에
가장 돈 되는 상품이 바로 향신료였기 때문에 그 향신료 산지를 정확하게 그린 지도를 같이 공유했고요. 세계로 나갔던 거예요.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를 상징하는 랑그렌의 지도예요. 자,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가운데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품, 바로 향신료가 생산되는 지역을 굉장히 크게 그렸어요. 자, 중국은 오히려 이렇게 외곽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코리아, 한국이 있는데 너무 작게 표현돼 있어요. 좀 섭섭한데요. 일본, 자, 여기 몰루카 제도가 아주 중요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1402년, 그러니까 15세기 초에 조선이 만든 세계 지도예요. 근데 아프리카, 인도, 중국 이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지도거든요. 그런데 200년 뒤에 만들어진 네덜란드의 지도를 보면 아시아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지도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200년 전에는 네덜란드보다 앞선 지도 강국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에 있는 반도공이라는 그런 정확한 인식이 지도에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18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지도 전쟁이 본격화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미지의 땅, 또 보물 많은 그런 땅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18세기는 프랑스 지도 제작의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이 왕실 수석 지리학자였던 드빌이 이 아시아 지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조선을 굉장히 정확하게 그렸어요. 자, 영국이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왕립지리학회의 세넥스가 이 프랑스 과학원과 연합해서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 노하우를 빼앗을 것 같습니다. 지도에 카르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를 그린 사람, 또 축척, 그런 지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인데요. 코리아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조선 왕국, 축척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8세기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탐냈던 보물, 무엇이었을까요? 단디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그 목도리의 원료를 활용했는데 이 조선산 단비가 당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었다고 해요. 자, 18세기 들어서 정확한 세계지도를 그리고자 하는 프랑스와 영국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자, 일단 제임스 쿡이 선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남극까지 가면서 3차 항해를 통해서
정확한 세계의 지도를 완성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그랜드 투어 열풍도 붙고 너도 나도 지도를 펼치고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이런 지구의 천구위까지 제작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또 항해를 준비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이 루이 16세 시대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 조선 주변의 바다를 측량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중간에 침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정도 흐지부지 됐고요. 특히 1789년 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탐험과 원정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18세기 치열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지도를 둘러싼 패권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고 19세기는 대영 제국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지도가 국력을 좌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19세기가 되면 이항선의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서양의 배들이 우리나라 해안가에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배부터 시작해서 영국, 러시아의 배들이 정확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해안선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을 처음 측량한 사람, 또 울릉도에 지도를 그린 사람은 프랑스 라페르주 원정대에 탄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8세기 말에 이 동해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지도를 그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난파를 당하고 이들의 원정도 흐지부지 끝나고 맙니다. 교류를 시작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외국에 대한 정보가 부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우리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이 보았던 지도가 천하도인데요. 1000년 전 산해경에 괴물들이 나오는 상상 속의 지도였습니다. 서구 열강이 정확한 측량 도구를 가지고 지도를 그릴 때 우리는 수천 년 전 상상의 세계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혼일강내 역대 국도를 그렸던 원조 지도 강국이었던 조선은 성리학에 심취한 사대부들이 당쟁을 벌이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또 정확한 지도를 그리는 일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김정호라는 당대 최고의 지도 제작자가 등장했지만 그는 한반도의 지도만 그릴 수 있었죠. 바다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정세에 둔감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정확한 세계 지도를 그릴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김정호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정부의 지원을,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원정을 떠나고 또 정확한 지도를 그렸다면 조선의 운명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 무력하게 굴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서양의 지도 제작술을 받아들인 일본은요, 자신 주변의 땅을 또 바다를 이렇게 지도화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실측 지도인데요.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요. 그 일본의 지리학자가 그린 이 지도에 보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선의 소유 이 섬에서 은주, 옥기섬이 보인다. 또 조선도 보인다. 명백한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바로 자살골 지도입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부와 권력을 얻었고요. 특히 바다로 나아가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했던 사람들은 세계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바다로 나아가고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세계사를 주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이 해양박물관의 지도 전시를 통해서요, 우리가 21세기에 어떤 지도를 그리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